안철수 전 대표이고 지난 대선 주자였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좀 잘 과문해서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대표, 당의 간판 얼굴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하니까 안 전 대표가 대표 나오면 탈당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제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하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없는 사이에 새로운 당대표가 민주당과 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지지 기반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과학자로서 최근에 1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정치적 빅뱅이나 개헌 논리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굉장히 과거의 10년, 20년과 같은 국민에게 멀어지는 효과가 있다. 대체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철수 대표 나가라 이런 거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내가 정말 공들여서 한 당인데 갑자기 나를 나가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가장 빠른 정치 시기를 보게 됐을 경우는 이제 9월부터 가을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과제들이 있을 건데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8월 말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대한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은 호남권 의원들이고 최근에 일련에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됐을 경우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의 많은 민심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보다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측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건 현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애당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와서 창당했던 명분, 제3당으로서의 중도정당 표방 노선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대한 두 노선 갈등에 대한 큰 축의 이 전쟁 같은 그런 갈등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동교동계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안 전 대표 여기 출당까지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탈당하냐. 책임 있는 사람을 출당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와 같은 논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교동계라고 한 것은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호남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40명 정도 된 정당에서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동교동계 측과 어떤 같은 연대를 통해서 안 전 대표 측을 상당 부분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작년만 해도 상당히 큰 지지를 해서 호남 정당의 어떤 입지를 굳혔지만 대선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지지를 민주당에 내줬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 각을 계속 세울 경우에는 내년에 있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존할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 정당 전체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큰 구도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8.27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국민의당이 과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분당 내지 탈당하는 사태가 있을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더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출당이든 탈당이든 국민의당을 벗어나면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글쎄 출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8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의 세력이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이 당권 장악에 실패한 집단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될 거고 결국은 분당이 됐든 탈당이 됐든 그 이후의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극중주의라는 거는 결국 몸집을 좀 더 넓혀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연대론까지 거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과연 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러한 극중주의 노선에 같이 함께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당은 있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까지 이 야권은 그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언제쯤 이 당들 합치나요? 없어지나요? 언제쯤 완벽한 큰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문의 현답을 좀 해주십시오. 결국 이와 같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보통 보면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결국 분당 사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8.27 전당대회 후속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계 개편에 씨앗이 뿌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분적으로 소실되고 부분적으로 남아서 둘이서 결합하는 네. 안철수측과 바른정당의 어떤 남겠다는 예.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어떤 개혁적 신보수정당 그리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편될 가능성이 많고 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의원수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결국은 양당 체제로 갈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첫 폭로자였죠. 고영태 씨. 지금 현재 인사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도망갈 생각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석 신청, 한마디로 구속했는 것을 보석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고영태 씨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신문 뉴스를 상식하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어떤 보도를 있지만 지금까지 이 고영태 씨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는 지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다가 고영태 씨가 신청했는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 재조명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정점으로 치닫는 요 시점에 나와서 더더욱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본인 주장은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이 또 사법 당국이 이 사람의 범죄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구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수십 명, 33명이 제출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태의 초기에 많은 원인 제공했고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폴리 바게닝 한 것도 아니고 검찰과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정 정당의 의원들만 한 30명 이상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결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형사 사건을 해보면은 제일 사법부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실 못마땅해 하는 것이 여러 명들에 대해서 어떤 탄원서를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 특정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취지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인, 현역 정치인으로서의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33명 중에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상당 부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어떤 정서라는 것이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어떤 제안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면서 30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떤 파국을,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명분을 찾고 있는 거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고영태 씨가 보석으로 좀 풀려나야 되고 고영태 씨의 신분이 좀 자유로워져야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노승희 씨가 함께 외국에 가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지만 사법부가 해야 될 역할까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뭐 나와갖고선 시위를 하면서 본인도 정치에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갖고서는 노승일 씨가 하는 증언들, 또 얼마 전에 박헌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승일, 박헌영, 그리고 지금 있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탄원서 자체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는 움직였다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죠. 이제 오는 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형 결심 재판이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재판이 열렸었고, 예. 지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끝장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밤늦게까지 건가요,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는 변론 이후에 내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그 변론 종결하게 돼서 거기에서는 검찰이 구형한다라고 하는데 형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몇 년형을 지금 법원에 요청을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의견이 있은 다음에는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번 얼마 전에 이제 법원의 어떤 방청과 공개에 관한 재판이 어떻게 보면 공개할 수 있도록 녹음 녹화를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이 내일 최초로 법정 공개가 되는지도 아마 상당 부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